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요, 이제 현재 차세대 자동차, 글로벌하게 지금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전기차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내구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내구성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도 저희가 방열과 관련된, 결국 열이라는 것이 제품의 신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자료로 오늘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전체적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기본적으로 방열이 어떻게 중요하고 어떤 시장이 예측되고 있으며,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재를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복합 소재화가 되고 있는 방열 소재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학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방열의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본다면은 전 세계 방열 시스템은 큰 성장 가능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29년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성장하는 시장들이 명확하게 지금 뚜렷하게 나눠지고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방열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평균 약 6% 정도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년 2020년 기준 코로나 때문에 시장 성장이 많이 줄어들어서 괜찮네. 시장 성장이 많이 줄어들어서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 한 4에서 5% 정도 성장을 했다 그러니까 6%라는 양 자체가 상당히 얼마나 큰 수준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성장으로 한 2029년까지 한 2배 정도 성장할 것 같다고 하니까 상당히 전망이 괜찮은 편인 거죠. 이 성장이 실제로 모든 분야에서 이 소재 자체를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전자 분야와 자동차 분야에서 크게 견인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자동차 분야가 방열을 견인할 것이라는 얘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는 전기전자가 자동차에 비해서 월등하게 큰 그래프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아마 이게 또 한 5년 정도가 지난다면 이 그래프가 역전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장의 성장이나 지역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소비자 관점에서는 북미와 유럽이 가장 큰 소비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제조자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시아가 가장 큰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특히나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방열 시스템의 가장 큰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에서의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관련된 방열 시스템은 아마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서 방열이 떠오르고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아마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탑재 확대일 것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만큼 열이 발생한다는 건 다 자명한데요. 기존에는 단순히 내비게이션 정도의 디스플레이였다고 한다면 지금 IP 보드,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고 그러죠. 이 대시보드 전체가 디스플레이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사이드 미러들도 지금 디스플레이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디스플레이의 교체는 결국 방열 이슈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많은 벤더들이 실제로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방열이나 소재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 소재에 관심을 가질 것 같지만 최근에 애플카라는 것들이 지금 완전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전기전자 회사들도 자동차 분야에 대한 방열이라든지 패키징에 관심을 가지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가 지금 자동차에서도 전기차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자율주행차와 많이 맞물려 가게 되는데요. 현재 통신망으로는 사실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구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동차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 자동차를 컨트롤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 5G 정도에서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벌써 6G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인프라, 플랫폼 경쟁이 진행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6G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 주파수 이슈라든지 이 주파수 이슈에 따른 발열 문제들, 그리고 그 안테나 시스템 자체가 열을 받는 영향 문제 때문에 방열 문제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특히나 자동차와 같이 생명과 관련된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부품에서 만약에 일부의 발열이나 제품의 신뢰성 하락으로 자동차가 오작동을 일으키게 된다면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사고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방열 소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시스템과 비교해서 자동차가 방열에 대해서 취약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이용이 되는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로 바뀌더라도 엔진룸 자체의 온도도 높을 뿐더러 자동차는 항상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프레임은 메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열에 받는 열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는 게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상당히 가혹한 환경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보통 모바일 제품들 신뢰성 평가할 때 뭐 80도, 90도 정도 상당히 높은 온도에 속하잖아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도가 넘어가거든요. 이게 실제 실제 데이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이 대시보드 온도가 그늘에 있지 않은 경우에 1시간 정도 지나면 한 70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 그늘에, 그러니까 햇빛 아래 1시간 있었을 때고요. 자동차를 주차하면 1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한낮에 서너 시간 주차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고는 한 105도까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실측을 하게 되면 저렇습니다. 과거에는 저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차 내장된 다른 부품에서 어떤 화학물질들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화학 물질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저 안에 들어있는 전장 시스템들, 그러니까 전기전자 부품들의 손상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그림 하나가 지금 이게 햇볕 아래에서, 그러니까 태양광 아래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본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태양광 아래에서 디스플레이를 확인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태양광의 간섭들, 그러니까 빛이 워낙 밝다 보니까 일반적인 디스플레이가 밝혀주는 빛으로는 저희가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특히나 자동차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훨씬 높은 휘도를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휘도를 높게 요구하게 되면 결국에 디스플레이 자체 출력 자체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출력 이꼴 발열이니까 실제로 자동차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 시스템은 뭐 환경적으로나 아니면은 사용의 어떤 구동 조건이라거나 이런 부분에서 모두 다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분야의 방열이 앞으로 방열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방열의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열 하는데 사실 방열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을 전달하는 서멀 컨덕티비티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서멀 디시페이션 해서, 그러니까 열 방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열이 옮겨가는 것이고 하나는 열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것인데, 열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사실 다른 이슈로 조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열에서는 열의 전달, 그러니까 열의 이동 자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열원으로부터 이제 결국은 이 열원으로부터 열을 빼내주는, 어떤 열을 방사시키거나 열을 강제적으로 뽑아내는 어떤 단계까지 열을 전달시켜야 되는데, 이 계면이 상당히 무엇인 걸 항상 차져 있고 이 부분이 항상 저항으로 가득 차 있는 불만 가득한 영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역에서 열이 발생으로부터 이 꼭 그 열을 방사하는 것이 얼마나 열을 잘 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 열을 빼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 왔고, 그래서 보통 반도체 쪽 그리고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먼저 접근된 부분, 연구한 부분이 바로 이 사이에다가 무언가를 채워서 열을 전달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Thermal Interface Material이라고 그러고요. Thermal Interface Material은 보통 저희가 TIM이라고 그냥 약자를 지칭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TIM이라는 물질은 중간에 껴서 이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물질들인데, 이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뭐 높은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으면 우수할 것이고요. 최근에 독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중간 부분을 정확하게 메꿔준다거나 혹은 쉽게 사용하고 쉽게 지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팀의 역할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계면에 발생하고 있는 저항체, 즉 이 에어 포켓을 자신의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열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저항체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 팀이라는 그 녀석들이 들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열 저항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이라는 것은 사실 열 저항이라는 것은 이 열이 흘러가는 루트상에서 발생하는 저항의 그냥 총합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열 발생원이라 생각하고 빠져나가는 곳이라 생각하면 이 두 곳의 저항을 뭐 굳이 고민하지 말고요. 이 중간에서 발생하는 이슈만 선택을 했을 때, 이 물질에서 이 중간에 물질까지 간 이 계면, 또 하나의 계면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면에서 발생한 저항, 그리고 이 물질 중간에 저희가 채워주는 팀이라는 물질 자체가 가지는 저항, 그리고 팀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열을 빼내주는 그 파트까지 넘어가는 이 계면에서의 저항, 이 세 가지 저항이 실제 전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열 저항의 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소재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방열 시스템의 설계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저항, 저항의 총합이죠. 그러니까 실제 저항의 총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아이디얼하게는 뭐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각각의 저항이 줄어들면 총합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줄이는 방법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그 중간에 물질 자체의 저항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그 팀 자체의 저항을 낮춰주는 방법.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 즉, 열 저항을 낮춰주게 되면 가장 간단하게 그 전체 저항이 줄어들 것이고요. 저항은 두께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두께를 낮춰줘도 저항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도 이 중간에 차 있는 물질이 각각의 계면하고 잘 달라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에어 포켓을 안 만들고 정확하게 밀착을 하게 되면 열저항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팀의 개념으로 조금 더 전달을 시키고, 이 팀이 지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접착제와 연결을 해서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죠, 사실. 저희가 중간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서 양쪽에 어떠한 소재를 붙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적인 저항의 개수만 늘어날 뿐이지 해석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항을 낮추는 방법도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컨택에서의 저항을 낮추는 방법, 그리고 그 소재 자체의 열장을 낮추는 방법, 그리고 그 소재 자체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열장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팀이라는 물질 자체가 어떤 사이 계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머티리얼이잖아요. 사실 이 인터페이스 머티리얼이 정의가 접착제랑 동일합니다. 접착이라는 것 자체가 동종 혹은 이종의 물질을 부착을 시키는 현상을 접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진행하는 물질을 접착제라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 계면과 계면 사이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이 물질이 그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해준다면 이 물질 자체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팀은 부착을 하는 용도는 가지고 있지 않죠. 과거의 팀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기구물을 이용을 해서 붙이는 것이 기본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물리적인 기구물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시스템 전체의 크기를 키우고, 그리고 시스템 전체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설계적인 문제, 그 다음에 경량화 이슈들을 통해서 그런 기구물의 설계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설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붙이는 역할을 하지 않았던 팀이 붙인 역할까지 해서 그러한 공간이나 그러한 프로세스 자체를 줄여야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업 단계에서는 이 팀이라는 물질 자체가 어데시브라고 직관되게 연결되는 것도 뭐 그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어데시브가 열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랑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두께를 최소화하는 방법. 두께를 낮추게 되면 기본적으로 열장이 낮아질 테니까요. 그럼 두께를 낮추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얇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신뢰성 있는 제품을 만들 것인가? 라는 이슈들이 이제 두께 이슈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컨택맨에서의 저항을 최소화한다는 것. 결국 무언가와 만나게 되면 그 사이에 에어 포켓이 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어 포켓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소재 자체도 결국 열 저항체니까요. 본인의 열 전도율이 높아지면 열장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어떠한 식으로 설계를 했을 때 열장을 낮출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들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접착제는 두께와 상당히 두께와 그 성능이 큰 영향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데시브라고 불리는 녀석들 중에서도 뭐 테이프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점착제라 그러는데요. 이제 점착과 접착 약간 구별이 되는 그 특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접착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께는 사실 접착력의 가장 큰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무조건 접착력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 접착이라는 거 하나 자체가 계면과 계면에서만 발생하는 영향 자체가 아니라 소재 자체의 인터널 본딩, 그러니까 코이전이라는 녀석들과 그리고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계적인 탄성치들이 같이 한데 묶여가지고 발생을 시키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두께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두께가 보통은 한 수백 마이크로, 작게는 한 1, 200 마이크로에서 크게는 한 1T까지, 그러니까 한 10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죠. 거기까지 그 접착력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살펴봤을 때 두께를 무조건 낮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께를 낮춘다는 말인즉슨 접착력이 낮아지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현업에서는 얼마나 낮출 것이고, 이 낮춘 거를 얼마만큼 높은 접착력을 유지할 것이냐라는 것이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에 이런 접착제를 개발할 때, 이건 테이프류겠죠. 이런 테이프류의 점착 필름들을 개발할 때 가장 먼저 타깃이 됐던 샘플은 바로 이 니토덴코, 현재 니토죠, 그냥. 니토에서 발생했던 이런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방막의 필름들. 공정 자체도 힘든데, 중간에 이제 얘가 1마이크로가 안 돼요. 중간에 폴리에스터 필름들이. 1마이크로도 안 되는 폴리에스터 필름 양면에다가 아주 한 2, 3마이크로 정도 되는 필름을, 점착제를 코팅을 해서 전체 제품 두께가 5마이크로 정도 되는 제품들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5마이크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제품이지만 실제로 접착력 자체는 지금 이게 이제 5마이크로, 저희가 인치 바이로 하는, 인치 규격으로 하는 에이스템 규격으로 본다 그러면 약 1kg 정도 힘을 내는 정도의 제품인데요. 1kg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저 얇은 두께로도 여러분들이 일상생에 사용하시는 OPP 테이프, 그 박스 테이프 있잖아요. 그 박스 테이프 정도의 힘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특정 제품, 지금 최근에 유통되고 있는 박스 테이프는 저 강도의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을 저 얇은 구조에서 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간에 폴리에스터라는 아주 열장이 나쁜 제품이 하나 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는 저 제품이 나오면서부터 이런, 무기재 타입의 필름들을 기본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 무기재 필름의 시장 자체가 상당히 경합이 강하고 상당히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룬다 그러면은 보통 현재 이 제품들의 이제 주력은 10마이크로미터 정도, 그리고 얇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약 3마이크로 정도 제품들이 시장에서 주력으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열 저항 자체, 그러니까 이 자체의 열 전도율 이런 것들은 좋지 않지만 그 자체의 두께, 그러니까 두께 파라미터를 극도로 낮춰서 열장을 높이는 열장을 낮추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상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10마이크로짜리 제품의 열장을 3배 높이는 것보다 10마이크로짜리 제품을 3마이크로로 줄여서 두께를 3분의 1로 낮추면 열 전도율을 3배 높이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내는 접근을 했고, 이런 제품들이 이제 파우치형 제품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 모바일 제품에서 NFC 안테나가 본격적으로 탑재되고, 지금 NFC 안테나가 없는 휴대폰이 없지만 그 안테나가 본격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초방막의 제품들이 시스템 패키징에 활용이 되기 시작했고, 현재는 모든 모바일 제품, 그리고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의 이런 전장 제품들의 패키징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열을 하기 위해서 열전도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전도를 높이는 방법 자체는 현재 사실 여러 한계가 있어서 소재가 되게 한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소재가 한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그 절연 파괴에 의한 이슈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열이 발생하는 시스템 자체는 전부 다 전기가 흐르는 시스템이고, 이 전기가 흐르는 시스템에서 전기를 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소재들은 활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전장 시스템과 같은 이런 방열체에서 CNT라든지 그라핀 같은 물질들을 아무리 열전도율이 좋아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사실 이런 나노 물질들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게, 이 나노 물질들이 시스템에서 분리돼서 전체 환경에 돌아다니게 되면 얘네가 쇼트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많이 배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그 방열 시스템 같은 걸 도입을 할 때도 사실 이제 절연 파괴라든지 이런 다른 특성들, 결국 처음에 방열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 때는 열전도율만 높으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시스템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전기 전자 제품들 직접적으로 조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특성들, 특히 전기적인 특성들도 같이 고려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든지 보론 나이트라이드 같은 그런 물질들, 그러니까 세라믹 베이스의 그런 열전도체들이 실제로 이 방열 시스템의 열전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계면에서의 저항을 낮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접착이라는 것이 계면하고 이슈에 상당히 좀 많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점착제의 그 모듈러스와 접착력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저희가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면 시험 문제로도 내는 문제인데, 저 그래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겠느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그래프 중에서도 앞뒤는 볼 필요 없이 이 위치, 이 중간에 이 평탄한 영역에서 위치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평탄한 영역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드해지는 거예요. 제가 일상 환경 조건에서 사용을 할 때 되게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보통 이렇게 딱딱하다는 느낌을 받는 물질들은 사실 잘 달라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성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면에서 결합력은 나쁘지만 내구성 자체는 뛰어나요. 내열성이 뛰어나거나 내구성이 뛰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점점 끈적이게 되고 흐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이제 물렁물렁하고 막 쩍쩍쩍쩍 달라붙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얘가 달라붙는 계면은 잘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가기에 좀 약간 곤란한 상황인 겁니다. 팀이 신뢰성도 가져야 되고 우수한 접촉력도 가져야 되고 우수한 컨택 특성도 가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가면 한쪽이 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면에서 특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아래로 낮춰주면 내구성이 줄어들 것이고, 내구성을 위해서 높여주게 되면 잘 달라붙지 않아서 결국 방열 특성 자체가 나빠지게 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런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제품을 만들 때 복합경화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경화라는 방식도 취할 수 있고, 혹은 비스테이지 타입의 제품들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달라붙기 전에는, 그러니까 붙이기 전에는 말랑말랑한 상태, 그러니까 어떠한 계면과 계면이 결합할 때까지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다가 계면에서 달라붙어서 계면을 꽉 채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두 번째 경화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하드하게 경화시키는 그런 제품군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사실 그 협력사와 같이 이렇게 제품을 좀 만들어 봤었는데, 기존에 이제 아까 전에 한 3마이크로, 한 70마이크로 되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얇으면 얇을수록 계면에서의 결합이 상당히 좀 나쁘거든요. 상당히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얇으면 얇을수록 전체적으로 소재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계면에서 결합이 나빠져요.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경화 시스템, 그리고 복합 바인더 시스템 같은 아까 전에 그 무기 바인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 중간에 이런 물질들을 채워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열 전도율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봤는데, 저희가 열 전도율을 측정을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35 마이크로 그 카파 필름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서멀 스프레드 겸 차폐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저희가 이제 기재 필름을 같이 조립을 하는, 부착을 하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품들, 이 시스템을 보시면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 거는 사실 열 저항이 이 카파가 제일 낮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대부분 흐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아래 위로 어떠한 이슈를 가져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중간체를 아까와 같이 바꾸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열전도율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열전도율이 높아지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아래 위로 열이 계속 전달되면서 전체적인 통로가 확보되는,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에서 갓길이 열린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도로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통로가 넓어지면서 좌우로 열이 전달되는 것도 빨라지게 되고요. 아래 위로 연결을 시켰으니까 당연히 수직으로는 아주 매우 높은 한 4배에서 5배 정도 높아지는 열 전도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열 전도율이 극도로 높아지고 효율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특성들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을 통해서 저희 내구성 평가들, 결국 최종 시스템 패키징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제품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건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어떤 소재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지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열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필러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필러들의 활용이 방열 시스템 설계의 처음이자 끝과 같은 느낌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의 필러를 쓸 것이냐, 어떠한 구조체를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특성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런 파티클 타입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로드 타입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파티클 타입과 로드 타입 둘 다 약간 요즘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판상형의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판상형의 소재와 이 구상 혹은 막대기 타입의 이런 물질들에 관한 차이가 뭐냐고 살펴보면, 평면으로 얘를 만들어서 이렇게 깔아앉혀 놓고 나면 다 컨택에서 달라붙잖아요. 근데 얘를 공간상에 뿌려 놓으면 이렇게 너무 입자 타입으로 모여 있는 것도 사실 이 공간상에서 컨택하기가 힘들고, 로드 타입들도 생각보다 공간상에서 서로 컨택하지 않습니다. 공간상에서 컨택하기에는 넓은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떻게 꺾이든 간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면에서의 저항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입자들이 열이 지나가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을 때 통로와 통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단일 소재로서는 구상이든 로드 타입이든 다 효율적이죠. 하지만 이것들이 실제 시스템에서 복합 구조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복합적으로 같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공간에 배치되면 그 효율이 급감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판상형 입자를 사용하는 것들이 가장 좋긴 한데, 판상형의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단점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사용량, 흔히 말하는 로딩량에 비례해서 점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결국 이게 계면의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항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이 저항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조건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이 소재들의 사용량에 좀 한계가 이렇게 매겨지는 그런 이슈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어떤 소재가 더 효율적이냐, 어떤 소재의 열전도율이 가장 좋느냐, 이런 것들로 치열하게 싸웠지만, 사실 지금은 그게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방열을 저는 이제 2008년 정도부터 방열 소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방열 소재가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는 어떤 물질이 우수하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 2010년 지나면서 CNT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고, CNT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을 때, 단일 소재로서는 이렇게 뛰어난 열전도율을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막 로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걔네들을. 그런데 열전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간적인 이슈 때문에.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연구가 진행된 게,
이런 공간적인 이슈나 컨택이 문제가 된다면 각각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구조가 서로 다르거나 아니면 사이즈가 서로 다른 필러들을 사용을 해서 서로와 서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구조들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이브리드 복합재가 효율이 높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고요.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함량이 일정 수준의 함량에 비례할 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일정 수준 함량에서 서로 비율을 맞춰졌을 때 열전도율이 극대화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열전도율이 극히 나쁜 PCM 그리고 열전도율이 극도 좋은 CNT를 같이 하이브리드로 쓰는 연구들도 진행해 본 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PCM과 같은 경우도 이제 고품질의 팀 소재, 핵심 소재로 사용이 되는데 이 PCM이라는 것 자체는 자체적으로는 열전도율이 자체는 좋습니다. 안에 물질 자체는. 근데 PCM 자체를 사실 파라핀 캡슐로 만들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가 열이 엄청나게 잘 흐르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PCM이 이제 페이즈 체인지 머티리얼인데 이 물질이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액상으로 액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열을 전도시키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대류시키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빠르게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얘가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잠열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중간 열을 흡수하거나 열을 가둬주는, 빠르게 흡수하는 이러한 어떤 블랙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CNT 같은 경우는 열을 극단적으로 빨리 전달시키는 매개체인데 얘는 이제 컨택이 되기 힘들어서 사용이 되기 힘들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막상 이 두 가지 물질을 같이 이용을 하게 되면 열전도율은 예상하는 것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PCM이 그렇게 열전도율이 좋다는데 막상 PCM을 많이 사용하면 열전도율은 점점 나빠지고요. CNT와 같은 것들은 사용을 하게 되면 열전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M은 사실 이 자체에 대한 열전도율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CNT는 항상 보시던 데이터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열을 내뿜고 방사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두 가지 물질을 합하게 된 것이고요. 최근에 저희 지금 후배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서 그 뒤에 데이터는 조금 더 아마 다음번 PT 하게 되면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 데이터는 2배 정도로 뛰어넘게 돼요. 그러니까 최근의 제품 중에서 가장 좋다라는 제품의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학술적으로 디파인된 데이터를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실용적인 제품들에 비해서 수준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네거티브한 녀석과 파지티브한 녀석을 섞었는데 이 파지티브한 녀석이 더 높아지는, 서로가 이렇게 깎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가 더 높아지는 특성들을 보이는 그런 약간 긍정적인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구조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들을 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단일의 구상 입자를 사용하는 열전도율 시스템은 확률적으로 공간에 이 시스템을 뿌리게 되면 양쪽 계면을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브릿지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단일 구상의 물질을 가지고 계면의 연결점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파티클을 써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슈고요. 이게 실제로는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량은 1대1 비교량, 그러니까 평면의 비교량보다 월등하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럼 입자 사이즈가 좀 다른 걸 써가지고 중간중간에 끼워줘 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B에서 D와 같은 구조를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얘도 실제로는 열전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공간적으로 큼지막한 녀석과 앞뒤로 쭉쭉 길게 늘어져 있는 녀석들이 같이 존재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실제로 A에서 C 같은 구조로 전달이 됐을 때 전체적인 사용량은 작아지고 열전도율은 높아지는 그런 경우들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는 평면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평면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게 공간으로 확대가 되면 로드 타입의 물질이 효율적인 게 아니라 판상의 물질이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차원 더 높여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그림 때문에 CNT 같은 것들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CNT도 실제로 크기가 커지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판상 입자들이 적극적으로 채용이 되고 있고 그 메탈 기반의 입자들을 설계하시는 분들도 환원 기술들을 좀 다양하게 제어를 해서 좀 이쁜 판상의 물질들을 만드시는 데 집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최근에는 뭐 커파 트라이앵글 같은 것들도 좀 살펴보고 했었는데 그러한 물질들, 그러니까 결국에 그 평면상의 어떤 넓은 물질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를 구현하기 쉽기 때문에 그 활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래프는 그냥 데이터로 보시면 되는 것인데 최근에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필러 양과 열 전도율이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를 공부를 하셨을 거잖아요. 각 기관이나 각자의 연구 분야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정도가 다를 텐데 동일한 시스템 베이스 내에서 각각의 소재들을 사용을 했을 때 열 전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그냥 전체적인 데이터를 모아놓은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넘어오면서 필러 양이 늘어나게 되고 필러 양에 따라서 이제 열 전도율도 당연히 같이 늘어나게 되겠죠. 사실 저희가 이제 Thermal Conductivity 혹은 Electric Conductivity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필러 양이 이쪽에 들어와요. 우측에 많이 치우치게 되지만 접착제와 같은 경우는 사실 1도 안 되는 양을 사용을 합니다. 많이 써야 한 1, 2 쓸까요? 그래서 전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Electric Conductivity랑 Thermal Conductivity를 같이 요구하는 시스템 혹은 복합자를 만드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A의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되는 것이고요. 저희처럼 이제 어드시브를 사용하거나 이런 방막의 재료들 그리고 이런 플로우가 되게 중요한 시스템에서 제품을 본다 그러면 B와 같은 시스템이 조금 더 적합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효율적이냐 어떤 것들이 비효율적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각각의 그 데이터가 말하는 시스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조금 구별해서 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제품의 크기, 제품의 두께들도 이러한 데이터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 편에 나오게 될 텐데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복합 재료나 이런 시스템을 만들 때 이 방열 소자들이 어떻게 분산이 되어 있고 이런 입자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어떻게 분산되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주된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들에 비해서 시스템에서 발현되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성능이 그만큼 뛰어나지 않더라. 그럼 대체 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래서 이런 소재들이 어떤 식으로 분산되어 있고 계면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소재를 사용하고 소재를 단순히 잘 분산시켜 놨다고 해서 그게 성능이 효과적인 게 아니라 얘가 패키징화 됐을 때 그리고 공정들을 지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분산되게 되고 어떤 식으로 리어레인지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실제로 방열 성능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러한 입자들을 서로 분산시키거나 중간체가 무언가 큰 녀석들이 존재할 때 중간에 이렇게 껴나가는 것들이 존재할 때 전체적인 재료가 어떻게 서로 분산이 되는지 그래서 저 거대한 파티클이 중간에 끼어 들어간다거나 다른 소재와 하이브리드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열 소재들이 어떻게 분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담겨있는 데이터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큰 구조들을 만들었을 때 이 작은 입자들은 중간중간에 메꿔준 역할들이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많죠. 똑같은 컨택을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을 로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들이고요. 결국 뭐 글로벌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래 작게 쓰고도 컨택 많이 된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실험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논문들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제로 볼륨과 구조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로딩 양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 로딩하는 물질의 사이즈와 그리고 로딩되는 공간의 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로딩해야 될 공간이 무한히 크다고 가정을 하면 입자의 크기나 입자의 모양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해도 컨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두께가 한 10마이크로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죠. 10마이크로 정도 되는 곳에 아주 극단적으로 10마이크로짜리 입자를 분산시키면 제품을 만들긴 힘들겠지만 아래 위로 100% 컨택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면이고 여기가 열원이라 여기가 이제 계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물질 자체를 그대로 하나가 다 채워줄 수 있으면 아래 위로 직접적으로 열이 통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여유율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입자들을 사용하고 그런 물질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통전이 잘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서로 연결이 될 것인가, 통전이라고 표현드리면 안 되죠. 어쨌든 연결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카파 나노 와이어에 대한 데이터를 낸 것인데, 카파 나노 와이어가 똑같은 양 로딩 되더라도 길이가 길어지면 서머 컨덕티비티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더라. 그러니까 로딩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기니까 아래 위로 연결이 되거나 서로 만나거나 꼬일 확률이 높잖아요. 어쨌든 만날 확률이 높아지면 열 전도율이 높아지는구나. 그러니까 굳이 많은 양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긴 걸 만들어서 끼워 넣자. 그래서 지금도 사실 방열을 하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작은 입자를 고루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셨지만, 지금은 한 개 사이즈를 설계하고 최대한 큰 사이즈의 필러를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설계치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데이터들은 실제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분야나 시스템 전장이 되면서 필름에 대한 설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내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내장재 같은 경우는 CFRP 등으로 바뀌는 경우들도 많아서, 이러한 CFRP라는 이런 소재들을 실제로 어떻게 구조적으로 안정하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소재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연료도를 높여줄 것이냐 라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단순히 그러니까 하우징 소재로서의 CFRP 컴포짓이라면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이 자체가 하우징 소재면서 열을 전달시켜야 되는 소재다. 만약에 얘가 엔진룸에 사용되거나 엔진룸을 가둬두는 패키징 부품이다 라고 한다면 엔진룸 내부 같은 데서 발생하는 열을 최대한 빨리 빼내야겠죠. 그러면은 이 소재 자체가 중간에 에폭시들이 계속 껴있으면서 열 전달을 방해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 전달을 방해하는 역할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CFRP의 카본 파이버 자체를 핸들링하는, 그래서 카본 파이버를 핸들링하면서 동시에 전도성 입자들을 같이 써서 열 전도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많이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CFRP 자체의 열 전도율 자체는 상당히 나쁜 편인데, 그러니까 카본 파이버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에폭시 사용량이 많고 중간중간에 다 껴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되게 나빠요. 1이면 엄청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런데 이러한 입자 파이버들을 표면에 간단하게 처리해주면, 그러니까 카본 표면에다가 메탈 도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메탈 도핑을 하게 되면 0.9라는 수치에서 경우에 따라서 1.7, 1.6까지 증가하는 그런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 계에서 CFRP는 상당히 차지하는 크기가 크거든요.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접착제들이 그런 디펙트로 작용하는 것들을 이러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수한 열 전도체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또 제품을 만들고 설계를 했을 때 열 전도율을 또 극도로 높이는 이런 연구들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앞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카본 파이버에다가 코팅을 하는 경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만들 때 중간중간에 전도체 입자를 넣어주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쓸 수 없겠지만 35% 볼륨까지 넣어주면은 525W 정도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네요. 아마 정말 진짜로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중간중간에 다 얘네가 채워주면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열 전도율을 극도로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얘네가 충분하게 서로 컨택될 수 있는 양 이상을 넣게 되면 서로 전부 다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고, 네트워크가 100%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그라파이트 시트랑 같은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저희가 그래파이트 시트의 열 전도율이 뭐 작게는 1000W에서 높게는 1500W 이상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특성들이 발현되는 것도 실제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단은 저는 오늘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이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